국가와 주권. 우리나라에는 몇 명의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순간 잘 기억 안 나시죠? 얼마 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럼 모두 19명일까요? 네, 아닙니다. 1948년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후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1987년 개헌을 통해서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제한 규정이 없어서 3번 연임한 분도 계시고 쿠데타로 인해서 되게 짧게 재임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현재까지 대통령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실 얘기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린 거였고요. 대통령에게는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 주권에 대한 시간인데 대통령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가 사실 우리 주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시간, 오늘 주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주권도 권력의 하나로서 권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인 권력 그리고 권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주권이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 이 권한과 의무는 어디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정치적 힘의 원천은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볼게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그리고 국가의 법적 요소 중에 하나, 우리 국가의 법적 요소 알고 있죠? 국민, 영토, 정부, 그리고 주권. 네, 그렇게 4가지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 권한과 집행에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 즉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운영에 저해가 됐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내적인 최고성, 그 한 국가 내에 있어서 가장 높고 센 권력이라는 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이거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국가의 주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조금 혼동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통치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왜 혼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권은 설명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그 국가 내 권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이 가지는 권력이죠. 우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단일성, 하나의 그 권력은 나눌 수도 없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대요. 근데 통치권은 뭔가요? 바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양도한 거예요. 빌려준 거란 얘기죠. 그리고 대통령이 주권의 행사를 위해서 사실상 선출돼서 뽑혀 있는 사람이죠. 그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 그게 바로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그 통치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권을 더 주권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권에서 나오는 상대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3가지로 권력을 이렇게 크게 나눠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부터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 권력을 3가지로 나눴다고 해서 상권 분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통치 조직에 부여된 권한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분성, 그리고 권한을 더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가양성을 특징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주권, 통치권. 사실상 결국 행사되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통치권이 왜 행사되냐? 주권을 주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권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권이란 말은 언제 나왔냐면 14세기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주권론을 확립한 사람이 이 프랑스의 철학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는 보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국가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이다. 그 다음에 시원적이고 불가침,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포괄적인 국가 권력이다. 대외적으로 독립적이며 대내적으로 최고다. 우리 지금 살펴본 주권에 대한 정의와 똑같죠. 이때부터 이어진 주권의 정의가 14세기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될 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대요? 네. 이거는 14세기라는 당시 그 시대를 16세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죠. 주권 당연히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홉스입니다. 홉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의 본성은 욕망과 이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냥 나비로 두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런 전쟁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 개양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만든 것이다. 즉 국가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냥 내비두면 싸우기 때문에 국가라는 절대적인 권한이 필요한 조직을 만든 것이다 하고 본 거예요. 절대 무제한의 국가 권력을 인정했고 그래서 이 무제한의 국가 권력을 통해서 절대 주권 사상, 즉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주 주권론의 사상을 홉스가 보댕을 이어받아서 훨씬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죠. 점차 계몽사상, 이성, 천부인권 그런 사상들이 발전하면서 주권의 소유가 이제 왕에서 이동합니다. 누구로? 네, 국민으로. 그거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로크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가 다수가 동의했을 때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되지 않게 나눠서 관리하자, 나눠서 운영하자. 그리고 권력의 분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국가가 남용하면 당연히 그 국가 바꿀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로크는 왕의 그 개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라는 기초를 두고 입헌군주제, 대표를 뽑는 간접민주제를 통해서 국민주권론을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루소의 국민주권론을 볼게요. 로크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거든요. 일단 국민을 방점에 뒀고요. 내용 보시면 인간은 이상적이고 자유와 평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것이 물론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이제 왕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주권이란 말을 더 확실히 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일반 의지, 우리의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권을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런 주권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주권을 줘서 국가를 만들었지만 바로 이 일반 의지를 실현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권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소가 바라본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왕이 없는, 드디어 이제 왕에서 매몰된 그런 사고를 벗어나는 획기적인 거죠. 당시로서는 공화정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다 간접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가 더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권의 개념과 주권 이론들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지금 주권 얘기하면서 그래서 권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다음 장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 권력 그리고 권위. 모든 정치는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실제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바로 이 정치학의 주제도 그렇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정치 권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힘, 강제적인 요소가 수반된대요. 즉 2인 이상의 행위자가 필요한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펼친대요? 좌우한대요. 힘이 있는 사람 쪽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 근데 만약에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강제적인 요소가 수반된대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치 권력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드렸던 강제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 또 다른 말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이런 힘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영향력이라는 건데, 일종의 이거는 심리적인 강제로 강제력처럼 이렇게 바로 처벌하는 물리적 강제는 아니지만 알아서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 보다 포괄적이고 온건한 형태의 권력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알아서 따른다는 거는 조금 더 무서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더 무서운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근데 또 따라야 될 사람, 훌륭한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건 당연히 또 따라야 되는 자발적인 복종이 가능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도덕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쌓여진 것, 정당하게 구축되어 온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이 권위라고 표현으로 조금 강제력과 조금 구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정당한 권력인 것, 그래서 제도화된 권력인 것,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우리가 신호등을 왜 지켜요? 내가 지켜야지만 다른 사람도 지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벌금 받지 않잖아요. 벌금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켜야 남도 지키고, 내가 보호받아야 남도 보호하고, 서로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법에 따르는 거죠. 그 법은 누가 만들어요? 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죠. 정당한 권력을 가진 거죠. 그것이 법이라는 제도화된 권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리적 강제력을 포커스에 둔 권력에서 권위라는 훨씬 더 영향력에 가까운 이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리더와 보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렇게 보시면 네, 어떤 게 권력이고 어떤 게 권위죠? 네, 앞에 끌어주는 보스는 권위를 통해서 그 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그 사람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이게 한다는 그 뜻이죠. 하는 거지만 권력을, 강제력을 통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강제적으로 푸시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권력과 권위, 어떻게 보면 권위도 권력의 한 종류지만 훨씬 더 온건한 형태, 그리고 정당한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권위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권위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보시면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적, 법적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 권위부터 보시면 오랜 전통이나 관습에 따른 것, 군주주의 시대, 즉 왕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왕이 있는 군주주의 시대 때 확립된 가장 보편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권력과 특권의 세습 이렇게 통해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권위는, 전통적 권위는 현대에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영국의 여왕이 아직 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여기는 네덜란드 국왕이에요. 빌럼 알렉산드르,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지금 일반 우리랑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관습과 전통, 그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전통적 권위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 볼 때, 우와, 그 사람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때 그 카리스마, 예, 맞습니다. 초인적인 자질을 갖춘 지도자, 보통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권위 받는 걸 의미하는데, 조금 심리적인 힘도 있고요. 보통 조금 어지러울 때,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의지할 곳 없을 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오면 열광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카리스마적 권위를 발휘한 사람들, 한번 사진 모아봤는데요. 프랑스 나폴레옹, 독일 히틀러, 러시아의 스탈린, 그다음에 중국의 모택동, 그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마가렛 대처, 이런 분들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 자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아우라를 통해서 그때 시대를 평정했던, 굉장히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들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권위의 유형으로 합리적, 법적 권위. 합리적이고 법적인 것을 통해서 권위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배자의 합리적인 통치 능력. 그죠? 법에 따른, 룰에 따른 여러 가지
함부로 이렇게 자지우지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을 때 이런 권위가 확립되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법률에 근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법치국가, 그래서 우리 법의 지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법적권이 현대 지금 사회에서 권력을 쓰는, 권위를 구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 법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누가 그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누가 만들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일반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통해 뭘 만들어야 돼요? 자신을 뽑아준 우리들의 뜻,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숙명인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합리적 법적 권위를 통해서 그렇게 그 권력과 권위 행사하고 우리 주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권 행사하는데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권력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력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조금 주권하고 어떻게 조금 상관없는 내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주권의 본질인 권력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권력 그리고 권위라는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3. 주권의 행사. 그럼 이제 다시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네,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역사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권은 군주, 왕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국민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개념도 변화하고 실제 사회도 변화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권의 행사를 위임하는 통치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권자 의사의 뜻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주권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짧지만 좀 강렬한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화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헌법 규정을 통해서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춰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 또한 구현이 돼야지만 이게 국민주권의 실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민주, 그 국가의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런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제 주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만 또 가장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선거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정치에 직접 나가는 거죠. 출마해서 후보자가 돼서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활동함으로써 주권의 행사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활동들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선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에는 이제 선거, 정치 하면 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정당이라는 것인데 정당, 우리 지금 사실 정당의 졸린 목적은 국가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실현하는 건데 국가 권력을 왜 잡아요? 자신들이 얘기하고 싶은, 펼치고 싶은, 근데 그게 펼치고 싶은 그 뜻이 뭐예요? 일반 유권자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뜻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정당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출발점은 물론 여러 가지 현실 정치에서 조금 변형돼서 우리가 참 정당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정당의 처음 출발 목적은 유권자의 의사들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라는 것이 조금 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 여러 가지, 복수 정당, 여러 정당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자신의 이념과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 가입해서 그 정책에 대한 뜻을 힘을 실어주는 것. 이 정당 활동도 그래서 주권 행사의 방법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 우리 뭐 환경이나 여성, 인권 여러 단체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민단체에 직접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의 하나고 그 압력단체,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하고 좀 구별되는 이게 뭐냐면 압력단체가 이익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구별되는 거 뭐냐면 시민단체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인권 좀 보편적이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본다면 압력단체는 조금 특수한 이익, 뭐 의사는 의사만의 모임, 뭐 변호사는 변호사만의 모임, 뭐 그다음에 농부만의 모임, 약간 이렇게 특정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압력단체, 이익집단. 약간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모임 목적에 따라서 조금 구분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달성하고 싶은 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주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참여. 이거는 요새 많이 있죠. 뭐 우리 소비자 고발, 그다음에 이렇게 뭐 국민신문고 이렇게 해갖고 뭐 방송에 나와서 직접 어떤 게 불편해서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설문조사 전화 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의견 내서 표명해서 그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는 것들. 그래서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투표, 출연, 전화, 제보 이런 것들도 주권의 행사의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드릴 거는 이제 정보통신 문제.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우리 쉽게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상 모이기 힘든 상황들을 온라인 통해서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힘이 배가 되는 뭐 국민 집단 소송이라든지 그런 경험들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서 게시물도 작성하고 온라인 투표도 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민원 신청도 하고 힘을 모으는 약간 조금 기술 발전에 따라 쉬운 방법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는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보다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물리적 거리, 시간상 한계, 그렇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로밖에 현대 국가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더 이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권의 행사를 위한 선거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참여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주권에 대한 개념, 주권 이론, 그다음에 그리고 주권 행사하기 위한 권력과 권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권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혜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촛불 집회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광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 평가가 들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교수님,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또 어떤 방법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또 좋은 방법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광장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같은 수기 민주주의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그 현대의 분화된 이해관계나 또는 이익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고 또 우리가 선출한 대표의 권력 행사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투표 참여가 우리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이 투표 참여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인식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혹은 개선 방안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 논의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선거 운동에 있어서의 자유도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현직 후보자에게는 보다 완화된 형태로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선거 비용의 보전 문제에 있어서도 비현직 후보자에게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함으로써 신인 정치인과 그리고 기성 정치인 간의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표 선택이라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들 간의 의미 있는 그런 선택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덧붙여서 저는 정당 그 설립 요건도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유권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이 보다 쉽게 조직이 되어서 유권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보다 용이하게 대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투표 시간도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비롯한 정치 참여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유권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와 주권, 네, 오늘 이 시간 국가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권이 주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항상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